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수취 채권하고 지급 채무의 분류가 나와 있어요. 의하고 분류.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자, 수취 채권은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외상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래의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이다. 반면에 지급 채무는 반대죠, 그죠?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미래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45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죠, 그죠? 그래서 수취 채권하고 지급 채무를 분류하는 건데 수취 채권을 먼저 보면은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으로 구분이 돼요. 자, 매출 채권은 뭐냐면 매출 채권은 정상적인 상거래.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 매매 기업을 얘기를 하면 상품 판매와 관련된 외상대금, 그거를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이라고 처리를 하고요. 혹은 외상으로 준 거에 대한 하나의 증서로서 발행해주는 그 증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음이라고 불러요. 어음. 뒤에 이제 어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고 얘기해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매출 채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우리가 돈 받을 권리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기타의 채권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타 채권은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유형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예를 한번 보면 매출 채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채권에는 뭐가 있냐면 단기 대여금. 얘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그 계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돈을 빌려줬을 때 단기 대여금. 1년 이내 회수되면 단기예요. 1년 이내 회수가 안 되고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그다음에 미수금, 그다음에 미수 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이런 것들이 바로 기타 채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거래에 어떤 계정을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분개를 하기 전에. 그다음에 지급 채무는 수취 채권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거는 매입 채무라고 불러요. 매입 채무. 그래서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반대죠, 그죠? 그리고 기타 채무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얘기한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의 반대죠,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온 경우에는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미지급금, 얘는 미수금의 반대예요. 그다음에 선수수익, 선수금,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기타 채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6페이지에 가보면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의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할 때 외상 매출금 계정에 차변에 기록한다라는 거죠.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표에 이제 회계 처리가 나와 있죠. 외상 매출이 일어났을 때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매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대금을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뭐 현금 혹은 뭐 당좌예금 뭐 이런 것들 쓰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없애준다는 거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 그 밑에 문제를 보면 다음 대화에서 답변을 분개하는 경우에 대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부장이 뭐라고 했냐? 매출처 대한상점에 대한 외상대금은 받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무자가 네, 외상대금 10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외상대금이 회수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자, 보통예금이 지금 증가했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뭐 현금이라고 써도 무방해요. 보통예금은 현금이니까. 그래서 100만 원. 대변은 뭘 기록한다?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죠. 그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의 회계 처리는 반대예요. 반대. 자, 147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보면 자, 휴대폰 대리점인 광명상점의 아래 거래에 가 나의 대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자, 휴대폰 단가는 70만 원짜리를 10대를 구입했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해봤더니 판매용 휴대폰은 9대고 직원용 휴대폰은 1대래요. 자, 휴대폰 10대를 구입을 했는데 왜 굳이 구분을 했느냐? 자, 판매용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재고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 휴대폰은 뭐예요? 업무용이니까 얘는 판매용이 아니죠. 우리가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유형자산이라는 거예요. 유형자산.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70만 원짜리 지금 10대를 구입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9대는 우리가 이제 판매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상품이 되겠죠. 그죠? 상품. 혹은 우리 이제 실제 재고사법을 가정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매입. 그죠? 여기는 차변의 매입. 얘는 70만 원짜리 9대예요. 그럼 97은 63, 630만 원이죠. 그죠? 630만 원은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정 과목을 뭘 써야 되느냐?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혹은 매입 채무라고 써도 돼요. 외상 매입금. 얼마? 630만 원. 나머지 한 대는 뭐가 된다? 얘는 업무용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비품. 차변의 비품. 얼마? 70만 원. 자, 외상으로 구입한 비품. 얘는 계정 과목을 뭐 쓴다? 외상 매입금 쓰면 안 되고 미지급금 써야 돼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7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변 계정 과목을 물어봤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뭐냐?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어음 얘기가 나와요. 어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기업은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고 매매 대금과 외상 대금을 결제할 때 현금이나 수표 이외에도 어음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은 안 돼요. 요즘은 어음 거래 거의 안 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아직 쓰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음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음은 발행인이나 지급인이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그 어음 표지에 써 있는 금액이에요. 금액을 미래의 일정한 일자, 만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지급일, 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를 말해요. 증서. 그래서 상거래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어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음 자체가 일종의 뭐 지급 보증 같은, 내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보증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증서를 들고서 어음 소지인이 만기까지 못 기다릴 만한 사정이 있어. 자금이 급해. 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만기가 6개월이야. 실제 돈은 6개월 뒤에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어음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6개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이 어음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팔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팩토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가서 나오는데 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음 거래가 뭐 효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음에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상업어음하고 금융어음이 있어요. 자, 상업어음은 우리가 진성어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어음이라는 얘기죠. 진짜 어음. 얘는 뭐냐면 상품이나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고요. 하고서 발행한 외상 그 매출 증서, 외상 매입 증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성어음이라고 해요. 상업어음. 반면에 우리가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돈 빌린 거에 대한 반대급부, 대가로서 이 어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음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차용증서처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금융어음이라고 부르고 혹은 융통어음이라고 불러요. 융통어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업어음이 대부분이죠. 근데 융통어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상업어음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매출 채권 혹은 받을 어음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채무는 뭐가 된다? 매입 채무 혹은 지급 어음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어음의 분류가 148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149페이지에 가보면 제일 상단의 표에 받을 어음하고 지급 어음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얘는 진성어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진성어음 혹은 상업어음. 상업어음은 어떻게 된다? 발행인 입장에서는 지급어음이 되는 거고요. 그 어음 용지를 받은 입장에서는 수취인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 얘는 주로 융통어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주로. 그래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고 그 어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취인은 뭐라고 처리한다? 단기 대여금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거래와 관련된 거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표 밑에 보면은 자,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의 일부로서 그다음에 유동부채인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의 일부로 보고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음은 결산일부터 1년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에 장기성 항목으로 분류가 된다. 즉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의 발행과 수취 이렇게 회계 처리 얘기가 나오는데 자, 회계 처리는 아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대신에 받을 어음, 지급 어음을 계정을 쓰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하면은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표 6-3이 있고요. 그 밑에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의 변동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내용. 거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받을 어음의 그 차변에 보면은 어음의 수치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받을 어음은 언제 소멸되느냐 거기에 보면 사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어음이 대금이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기에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배서양도 할인이 있어요. 배서양도 할인. 자, 배서양도. 그다음에 할인. 자, 배서양도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상품을 매입해다가 판매하는 상품 매매 기업인데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어요. 진성어음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그 진성어음을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품 매매 기업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도 하지만 상품 구입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상품 구입 대금으로 내가 갖고 있던 그 용지를 지급을 해준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나 지금 A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증명서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B라는 사람하고 거래를 했어요. B한테 물건을 사면서 대가로 뭘 줬냐면 내가 A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만기일 돼서 네가 A한테 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돈 거래할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한테 10,000원 받을 돈 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10,000원 빌려주고 네가 쟤한테 좀 받아라.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바로 배서양도예요. 배서양도. 두 번째 할인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할인하지 그 어음을 활용하지 않고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을 찾아가요. 은행에서도 보통 뭐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어음들을 만기일 이전에 사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 높은 이자율로 할인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챙겨 먹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내가 만기 때 이 어음을 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만기 전에 미리 할인할 테니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나한테 주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인이에요. 할인. 얘는 할인을 우리가 양도라고도 해요. 그냥 매각, 할인 매각. 배서 양도가 있으니까는 할인은 또 양도라고 쓰기가 그래서 매각이라고 쓸게요. 얘는 주로 금융기관에다 하는 거고요. 배서 양도는 뭐 다른 거래처나 제3자하고 거래를 보통 배서 양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50페이지를 보면은 자, 문제가 있죠. 다음 중 받을 어음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 내용은 돼 있어요. 1번
외상 매출 대금을 타인 발행 약속금으로 받은 경우, 이거는 배서양도 받은 경우예요. 그럼 얘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 돈을 받은 게 아니죠.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분결을 해야 될까요? 차변에 받으러, 대변에 뭐가 된다? 외상 매출금. 써주면 차변에 둘 다 매출 채권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좀 분개를 해보면 받으럼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외상 매출금 상태에서 어음용지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 외상 매입대금을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금으로 지급을 했다. 자, 두 번째 거는 1번이고 2번.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어요.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부채가 감소했어.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가로 뭘 줬다? 내가 딴 사람한테 받을 돈. 그게 뭐였어? 어음이었죠. 즉 받을 어음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받을 어음을 지급했다.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발행했던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발행했던 거 지급어음이었죠, 그죠? 얘를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차변에 지급어음,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4번에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다.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는 매입, 그죠? 대변에는 어음으로 지급했대요. 지급어음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받으럼 계정의 대변행에 기록하는 것.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어음의 부도가 있죠, 그죠? 어음의 부도. 부도가 뭔지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어음은 일반적인 부도랑은 좀 성격이 틀려요. 왜냐하면 아까 배서양도 하거나 할인하는 경우가 있죠. 만기일 날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빚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기일 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즉 부도가 난 거죠. 그럼 마지막에 그 어음을 들고 있던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돈 떼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 돈 날리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바로 자기 앞에서 배서양도 했던 사람부터가 쭉 다 뭐예요? 내 돈 돌려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는 지금 상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실무에서는 구상권이라 그래요.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구상권. 자기 앞에서 배서했던 사람들 다 내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에 보면은 대손 얘기가 나와요. 대손. 자, 대손은 뭐냐? 대손.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뭐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뭔가 돈 받을 권리가 생겨요. 채권이 생겨요. 그럼 그 채권을 뭐 정상적으로 100% 다 회수하는 게 좋겠죠. 그게 바람직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을 돈을 떼이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받을 돈을 떼이는 거를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대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대손. 그러면 대손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돈을 떼었을 때 우리의 채권에서 감소시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받을 돈이 1,000원이 있었는데 1,000원을 떼었어. 대손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1,000원을 감소시킨다 이런 거죠.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 이거야. 도무지 우리 받을 돈을 회수할 길이 없는 거야.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채권을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1,000원을 감소시켜요. 실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변에 뭘 기록하느냐?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비용을 계산해요. 대손상각비 1,000원.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원칙으로 반영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회계에서 용어를 뭐라고 부르느냐? 직접 차감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참고로 요 직접 차감법은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직접 차감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미래에 우리가 돈 떼일 금액 어느 정도로 돈을 떼일지를 추정을 해서 실제 우리가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야 돼요. 실제 돈이 떼이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돈 떼일 가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미리 매출 채권을 줄여놔야 돼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불러요. 충당금 설정법. 자,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자, 2001년도 결산을 할 때 2001년도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매출 채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 원만큼을 회수를 못할 것 같아. 분석을 해봤더니 신용 분석을 해봤더니 그럼 이 만 원만큼을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대손 충당금 미리 실제로 돈을 떼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가능성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요거만큼 돈을 떼일 것 같다라는 거죠. 요거만큼을 미리 대손상각비로 계산을 해요. 비용으로. 대손상각비 만 원.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부지불 시간에 좀 이런 얘기들 안 했지만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발생주의는 뭐냐면 실제 현금의 유입 유출하고 무관하게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분계로 반영해서 재무제표 요소로 반영하는 것. 그게 바로 발생주의죠. 어크루얼 베이시스고 두 번째 이제 회계에서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면 수익 비용의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매칭 프린시펄인데요. 수익 비용 대응은 뭐냐면 요 비용을 인식할 때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인식할 때는 요 비용과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그 회계 기간하고 같은 회계 기간에 비용을 인식을 해라.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그러면 이 대손상각비를 굳이 대손 사유가 발생 안 했는데도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수익을 얻었어요. 상품을 판매해서 혹은 용역을 제공해서 뭔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돈 떼이는 것, 그것도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 기간에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을 이용해서 대손상각비를 미리 반영하는 것. 얘는 뭐 때문에 그런다? 수익 비용 대응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실제 대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미래에 발생할 대손 위험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비용으로 반영을 해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요 1,000원짜리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5월 8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대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미리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었죠. 미래의 대손 위험에 대비해서. 그럼 이 충당금을 먼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은 얘는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 항목이고 비용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은 참고로 먼저 얘기를 하면 재무상태표에 여기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있어요. 얘는 아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있으면 이 매출 채권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매출 채권에서 예를 들어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이렇게. 자, 실제 금액을 한번 넣어보면 이게 자, 매출 채권이 10,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 1,000원이야. 그래서 우리의 매출 채권은 9,000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외상대금은 10,000원이다. 총 금액은. 근데 그 중에서 1,000원만큼은 우리가 못 받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9,000원이다라는 거예요. 9,000원. 그래서 즉 요 대손 충당금은 요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 금액을 표시하는 거예요. 회수 가능 금액. 이 회수 가능 금액을 우리 회계에서는 순실현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순실현 가치. 그래서 정확히는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 금액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대손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대손 충당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는 추정치야. 정확히 이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없애주고요. 1,000원을 없애주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지워주는 거죠. 1,000원을 지워준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대손이 한 건 더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0월 1일 날 10,000원짜리 대손이 하나 발생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00원짜리. 자, 그러면 일단 외상 매출금은 지워줘야 돼요. 얼마? 10,000원을 지워줘야 돼 일단. 자, 근데 자, 대손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잔액을 써야 돼요. 근데 잔액을 봤더니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10,000원 있던 게 1,000원 이미 감소해버렸고 9,000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손 충당금 남아있는 잔액을 없애야 돼요. 얼마? 9,000원만큼 남아있었죠? 그럼 1,000원이 모자라지. 이 1,000원 모자란 거는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기에 설정해놨던 요 10,000원은 우리의 추정치인 거죠. 실제 이렇게 발생할 거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추정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추정이 항상 실제랑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은 과거에 적게 추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 30일이 됐는데 아직 결산하기 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대손 처리를 했던 외상 매출금 중에서 5,000원이 회수가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5,000원이 회수가 됐다. 그럼 회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회수가 되면 이제 뭐 예금이 들어왔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 5,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럼 대변에 뭘 기록하느냐? 회수가 됐으니까.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자, 왜 갑자기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됐는데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기록이 되느냐? 얘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과거에 대손 처리했던 게 회수가 됐으면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일단 과거에 대손 반영했던 거를 취소를 해줘야 되죠. 취소를 해야 돼. 자, 대손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했죠. 그러면은 회수가 됐으니까 대손 처리했던 걸 취소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 5,000원.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죠, 그죠? 5,000원. 자, 일단 원복을 시켜놓고 외상 매출금을 다시 살려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돈이 회수가 된 거야 이제. 그럼 돈이 회수된 거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현금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현금 5,000원. 그리고 채권이 회수가 됐으니까 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5,000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분계를
합쳐보면은 외상매출금이 날라가죠. 남는 거는 뭐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붕괴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붕괴가 나온다. 자, 이제 2002년도 결산 시점이 됐어요. 결산 시점. 자, 그러면 결산 직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대손충당금에 잔액 남아있는 걸 봐야 돼요.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을 보면 원래 10,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000원 줄어들고 9,000원 줄어들고 다 없어졌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용으로 1,000원 더 인식을 해버렸어. 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가 회수가 돼가지고 5,000원만큼은 대손충당금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럼 결산 직전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얼마가 된다? 5,000원이 되는 거죠. 5,000원. 우리는 지금 결산 수정 전에 5,000원만큼의 대손충당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 12월 말에 봤더니 우리가 필요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0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 5,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차이 금액을 어떻게 된다? 결산 정리분계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반영하는 회계 처리가 대손충당금을 늘려줘야 되겠죠? 대손충당금을 늘려준다. 얼마만큼? 5,000원만큼.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상각비로 역시나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5,000원만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역으로 자, 우리의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원인데 우리가 결산 정리분계를 위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신용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3,000원만큼 더 많다는 거죠. 대손충당금이. 그럼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얼마? 3,000원만큼 감소시키고요. 대변에는 뭘 기록하느냐? 자, 요것도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얘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 그랬어요. 대손충당금 환입. 그래서 3,000원.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은 얘는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영업 외 수익, 정확히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해도 되고요. IFRS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비용에서 깎아줘요.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좀 특이하게. 그래서 대손상각비 3,000원. 자,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가 마이너스 3,000원이 되는 거예요.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걸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대손회계 처리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대손충당금의 추정과 설정이에요. 저는 좀 전에 요 예를 설명을 할 때 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이 얼마다 그걸 그냥 주어진 걸로 설명을 했지. 근데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이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추정을 하는 방법이 그 교재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참고로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자, 지금 우리 아까 여기 대손충당금 기말 결산할 때 추가로 설정하는 부분은 부족하거나 남는 그 차액 부분만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말 결산 직전에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을 전액 다 환입을 시켜요.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어떻게 하냐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얼마? 5,000원. 아까 잔액이 5,000원 남아 있었죠, 그죠? 얘를 100% 다 환입하는 거야. 대손충당금 환입 5,000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새롭게 우리 대손충당금을 추정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10,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얼마? 10,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0,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총액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액법. 아까 했던 방법을 보충법이라고 얘기해요. 보충법은 부족한 잔액 혹은 남는 잔액에 대해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보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걸 총액법이라 그러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근데 왜 이 총액법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인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손충당금 챕터에서 총액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회사가 처리하는 방식에 상관없이 총액법의 기표상에 생략하고 동일하게 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뭐 총액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하면 고민하지 말고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 151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매출채권의 잔액 비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매출채권 중에 결산일 현재 남아있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예상 비율을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아무렇게나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잔액 대비 대손 발생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령 분석법이에요. 얘는 뭐냐면 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결산일까지 경과 기간별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일 경과한 채권, 60일 경과한 채권, 90일 경과한 채권, 그 이상 경과한 채권 이런 식으로 경과 일수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각 그룹별로 다른 대손 설정률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된 매출 채권일수록 대손 설정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돈 떼일 비용이 더 올라갈 테니까. 그게 바로 연령 분석법이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은 기대 신용 손실법이 있는데 얘는 좀 복잡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 충당금, 필요한 충당금의 잔액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의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회계 처리는 다 설명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153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가운데 보면은 그 아래 자료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대손상각비를 계산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은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7월 15일에 회수 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한 거는 70만 원이래요. 9월 30일에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이 회수된 게 1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은 1억이고 대손 충당금은 기말 잔액의 2%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상 대손 상각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분계를 하고 전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7월 15일이죠, 그죠? 7월 15일 날 대손 처리를 했대요. 70만 원.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70만 원만큼 없앴어요. 자,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대손 처리할 당시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50만 원 있었죠? 기초 금액이. 나머지 20만 원 모자라. 얘는 이 모자라는 금액을 뭘로 처리해라?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라.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라.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그 전에 대손 처리했던 거 회수됐다 그랬죠? 회수할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아까 뭘 기록한다가 두 개 분기를 합쳤다 그랬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죠? 얼마? 100만 원. 자, 그리고 기말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자, 그러면 자, 대손 충당금을 봐야 되는데 정리분계를 하기 전에 잔액을 봐야 된다 그랬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지금 70만 원 있다가 50만 원 있다가 다 없어졌고 여기에 100만 원이 새로 생겼죠. 그럼 잔액이 100만 원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기말에 지금 필요로 하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매출 채권 1억에 대해서 2%, 즉 2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필요로 하는 거는 1억에 대해서
2%인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장부금액 잔액은 1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럼 추가로 100만 원만큼 더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설정을 할 때 차변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대손 상각비 얼마? 100만 원. 대변에 뭘 기록한다? 대손 충당금 얼마? 100만 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얼마다? 7월 15일 날에 20만 원, 그다음에 12월 30일 날에 100만 원 합쳐서 12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T계정을 그려서 이렇게 해도 돼요. T계정을 그려서 여기에 대손 충당금이야. 자, 대손 충당금은 아까 매출 채권에서 빼는 형태로 표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대변 잔액이 남아야 돼요. 그죠? 차변에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대손 충당금의 기초, 즉 전기 2월이죠. 그죠? 전기 2월 금액이 얼마 있었냐? 50만 원 있었죠. 근데 7월 15일 날 얼마? 70만 원만큼 대손 처리를 했어요. 그럼 7월 15일 날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70만 원 기록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보다는 계정별로 쪼개는 게 우리는 분석 목적에 적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50만 원을 없애고요. 그럼 모자라는 20만 원이 있어. 그럼 얘는 뭘 쏜다? 뭘 써준다? 대손 상각비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는 비용. 그죠? 그 다음에 9월 30일에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돈이 회수가 됐어. 그러면서 대손 충당금을 다시 증가시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외상 매출금. 잠깐만. 여기 20만 원은 쓰면 안 되죠. 상대 계정이 이게 아니죠. 여기 쓰면 안 돼.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기말에 대손 설정한 거 100만 원. 여기가 비용이죠. 12월 30일 날. 그래서 차변합계 150, 대변합계 150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 정확한 데이터는 분기를 해봐야지 알겠네요. 그죠? 자, 15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대손 회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연령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은 자, 2001년 12월 말 현재 소초의 매출 채권에 대한 기말 잔액이다. 각 상황에 대해서 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말 잔액이 쭉 거래처별로 나와 있죠. 총 5,400만 원인데 30일 이내인 채권이 1,550만 원,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있는 채권이 1,350만 원 이렇게 쭉 경과 기간별로 뿌려져 있고요. 문제 1번을 봤더니 대손 경험률을 이용해서 연령 분석법에 의한 대손 추정액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 거기 연령별로 한번 보면 30일 이하가 지금 얼마냐면 1,550만 원이고요. 얘들은 대손 추정률이 몇 %냐? 1%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30일에서 60일인 채권은 봤더니 1,350만 원이래요. 얘들은 대손 경험률이 좀 더 크겠죠? 봤더니 2%. 그 다음에 세 번째 60일에서 90일 채권이 1,120만 원. 얘는 경험률이 지금 5%. 네, 마지막 90일 이상 된 채권이 1,380만 원이래요. 1,380만 원. 얘들은 1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필요로 하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에요. 물음 2를 보면 위 대손 추정액을 이용해서 수정전 시산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일 경우에 회계처리를 해라. 자, 얘를 계산을 해보면 236만 5천 원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236만 5천 원인데 지금 결산 정리 분계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 남아있는 게 지금 얼마래요?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136만 5천원이 모자라죠. 그죠? 그거만큼 결산 정리 분계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차변의 대손상각비 136만 5천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36만 5천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3번에 위 추정액으로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336만 5천일 경우에 회계처리라.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잔액이 더 많을 경우죠. 이 경우에는 환입을 해준다 그랬죠. 대손충당금을. 그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활용편이 나오는데요. 요 매출채권의 활용편,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매출채권의 양도, 어음의 할인 요 부분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가 어음을 설명하면서 어음 만기되기 전에 그 어음 소지자가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할인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는 이제 회계처리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56페이지에 보면은 어음 할인의 회계처리가 있어요. 회계처리가. 그래서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얘를 매각 거래로 보느냐 아니면 차입 거래로 보느냐 이 관점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매각 거래로 본다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히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어음 소지인의 그런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양도한 이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기관에다가 이걸 할인을 했어요. 근데 만기가 됐는데 얘가 부도가 됐어. 근데 금융기관이 나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각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기일날 부도가 나서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상대편이 나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거야. 거래 조건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차입 거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요즘에는 매각 거래로 처리를 해요. 매각 거래로. 근데 차입 거래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어음의 소지에 따른 그 위험이나 효익을 완전히 넘겨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입이냐 매각이냐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다시 155페이지로 가서 그 어음의 할인에 보면은 거기에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보는 거예요. 받을 어음 할인의 경우 받을 어음을 할인하여 금융회사에 양도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장부에서 받을 어음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계 기준에서는 받을 어음을 양도함으로써 받을 어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금융회사에 이전한 경우에 받을 어음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 즉 매각 거래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받을 어음을 할인하여 금융회사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받을 어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자, 위험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기일 날에 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때, 즉 부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구상권을 내가 행사를 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때는 차입 거래를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각을 했을 때는 자, 이런 거예요. 자, 매각을 하면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기록을 해요. 자, 매각 거래로 본다면 우리는 받을 어음을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 게 아니니까 이제 받을 어음. 근데 보통은 만기일 이전에 받을 어음을 할인을 하거나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뭐냐면 만기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얻을 목적이기 때문에 어음에 적혀 있는 그 표시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을 줄 가능성이 많죠. 그죠? 이자 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뭔가 부족액이 나와요. 얘를 뭘로 처리하느냐? 얘가 이제 핵심인 거죠. 매각 거래에서는 얘를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한다. 만약에 얘가 차입 거래라면 차입 거래로 본다면 받을 어음이 우리 거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되죠. 그죠? 얘를 어떻게 된다?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얘도 처분 손실이 아니라 처분된 게 아니니까 이자 비용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자 비용.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다음 중 매출 채권 등의 양도 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외상 매출금의 양도가 양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차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입 금액을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며 아니죠, 그죠? 어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최장 뭐 18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가장 흔한 만기가 90일짜리예요. 보통 3개월 만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가 돼요. 2번 외상 매출금에 양도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기일 전에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해당 매출 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공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4번 매출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돼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한다라는 거죠. 자, 157페이지에 어음 할인의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매각거래, 차입거래 둘 다 나오는데 매각거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강남은 요 문제만 풀고 오늘 강의를 종료할게요. 2001년 10월 1일 소지 중인 액면 금액 100만 원의 거래처 약소금. 발행 일자는 6월 1일이고요. 만기일은 11월 30일이래요. 그리고 이자율은 연 9%래요. 거래은행에 할인하면서 할인료 12%에 해당하는 29,900원을 차감한 후에 124,100원의 현금을 수령했다. 2001년 12월 30일 만기일 날에 만기 결제되면서 엄거래가 종결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거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어음의 발행일은 6월 1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기일은 11월 30일이야. 그러면 만기가 6, 7, 8, 9, 10, 11, 6개월이죠. 그죠? 여기가 전체가 6개월이에요. 6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을 했죠. 상대방이.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이 어음을 할인을 했느냐? 할인을 언제 했어요? 아까 10월 1일 날 할인을 했네요. 그죠? 10월 1일. 그러니까 여기에 10월 1일이야. 그러면 만기를 지금 2개월 앞두고서 할인을 한 거예요. 어음을. 그죠? 그리고 어음의 지금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래요. 액면 100만 원. 그죠? 그리고 이자율은 연 9%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어음의 만기일에 우리가 수취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만기일 날에는 뭐를 받아요? 원금하고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만기일 날 받는 금액은 원금 얼마? 100만 원. 에다가 이자는 요 6개월치 이자를 받겠죠. 그죠? 6월 1일 날 발행된 거니까. 이자는 100만 원 곱하기 연 아까 9%였죠. 9%인데 우리는 6개월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6. 12개월 중에 6개월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자가 얼마냐? 9만 원이니까 45,000원이죠. 그죠? 45,000원. 그래서 만기일 날 총 받는 금액이 145,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10월 1일 날 우리가 할인을 했어요. 할인을 했는데 할인율이 몇 퍼센트냐면 연 12%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융기관은 이 날짜에 이 어음을 매입하는 거죠. 그죠? 매입을 해서 2개월 동안 이 어음을 들고 있다가 2개월 뒤에 145,000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금융기관의 수익이 연간 기준으로 12%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개월이니까 어떻게 돼요? 12%의 12분의 6. 그죠? 12분의 2. 그러니까 연 수익률이 두 달간의 수익률이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되게끔 요 금액을 맞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할인료가 얼마가 될까요?
할인료는 만기 때 받을 104만 5천 원에다가 할인율이 연 12%인데 대상 기간은 2개월이야. 그럼 12분의 2개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 보면 할인료가 얼마죠? 5,900원이 되겠죠. 교재에 지금 5,900원 돼 있죠. 그죠? 5,900원만큼 할인료가 발생을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게, 자, 우리는 지금 이 어음을 6월 1일 날 받아 가지고 10월 1일, 그러니까 즉 9월 30일까지는 들고 있었어요. 요때 요 4개월. 자, 이 회사가 이 어음과 관련해서 부담할 총 이자 45,000원은 앞에 4개월 분은 누구 거예요? 이자 수익이 뭐 자산으로 치면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우리 어음을 갖고 있는 우리 회사 거죠. 그죠? 여기는 강남이야, 강남. 우리 회사. 요 2개월은 뭐냐면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그러면 우리 결산 정리분계 할 때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발생 분계를 생각하면 돼. 요 4개월치 이자는 요 시점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익이. 그래서 요 4개월에 기속되는 이자, 얘는 얼마다? 45,000원 중에서 총 6개월 중에 4개월이죠. 그죠? 6개월 중에 4개월. 그래서 얼마냐? 얘가 3분의 2니까 3만 원이죠. 그죠? 45,000원의 이자 중에서 3만 원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5,000원은 누구의 몫이다? 금융기관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매각 거래인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현금은 금액이 조금 이상한데 그죠? 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 거기 보면은 102만 4,100원이 들어왔죠. 그죠? 102만 4,100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을 어음을 없앴죠. 그죠? 매각 거래니까 받을 어음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자 중에서 우리의 몫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발생 분계 이자 수익 얼마? 3만 원. 그 차이가 뭐다? 바로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5,900원.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요 이자 수익 3만 원 부분이 빠져 있을 거예요. 수정을 하세요. 요만큼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 할인의 회계 처리 한번 살펴봤고요. 만약에 얘를 차입 거래를 본다. 그럼 달라지는 거는 요 받을 어음이 단기 차입금으로 바뀌고 요 매출 채권이 이자 비용으로 바뀌는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강의실에서 뵐게요.